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해고 통보 기억나시나요? 제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유진 씨, 회사 조직 개편으로 디자인팀 인원을 3명 감축하게 됐습니다. 총괄팀장님은 안경을 툭 밀어 올리며 마치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작년에 입사하셨으니 위로금은 규정대로 3개월 취급여로 지급될 겁니다. 오후에 바로 서류 정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저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죠. 이 디자인 회사는 업계에서도 혹독하기로 유명해서 입사하는 데만 3년의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겨우 1년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현관문 열쇠를 꺼내 돌리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님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귤을 까먹고 계셨죠.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더군요.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야근 안 해? 어머니, 저는 해고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베다들스키 떨렸습니다. 손에 그거 뭐냐? 갑자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니 그 시선이 탐조등처럼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때마침 남편 이도훈이 방에서 나왔죠. 셔츠 옷깃이 비뚤어진 채로요. 그는 IT 회사 엔지니어인데 시어머니는 늘 아들 직업이 번듯하고 안정적이라며 자랑하셨어요. 이웃들과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들 월급이 900만 원은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반발짝 뒤로 물러서는 순간 가방끈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그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거실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해고 통지서라는 4글자가 유독 눈에 아프게 밝혔습니다. 귤을 까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3초 후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죠. 뭐, 잘렸다고?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로 달려들어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손가락 힘에 종이가 금세 꾸깃꾸깃해졌죠. 내가 그 디자인 나부랭이 하는 거 불안하다고 했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더니 결국 밥줄까지 끊겨?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든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우리 도훈이는 왜 안 잘리는데? 시어머니는 종이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반대했어. 우리 도훈이가 너처럼 쥐뿔도 없는 디자이너랑 결혼하는 거. 이제 아주 거지가 됐구나. 앞으로 누굴 믿고 살래? 이도훈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유진 씨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해?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제 얼굴에 침까지 튀겼습니다. 얘가 우리 집 재산 다 거덜내면 너도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잘 들어. 이도훈, 이 결혼 당장 끝내. 이혼이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목덜미의 솜털이 전부 곤두서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늘 시어머니 말만 듣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평온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어쩌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이씨 집안이 이런 망신은 당할 수 없지. 아들은 잘 나가는 IT 회사 엔지니어인데 며느리는 회사에서 잘린 백수라니.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머니, 저 다시 취직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옷자락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취직? 말은 쉽지.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어떤 회사가 30 넘은 실업자를 받아준대? 이미 내가 박 여사한테 부탁해서 우리 도훈이 소개팅 자리 알아봤어. 백화점 매니저로 일하는 최아름이라고.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너보다 100배는 낫지.
이도우는 옆에 서서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뱉어낸 말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유진아, 엄마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너도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우리 집 생활비는 전부 내 어깨에 있잖아. 나도 부담이 너무 커. 그래서 이혼하자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년 전 결혼식에서 그는 말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내 편이 되어줄게. 그 약속의 유통기한이 고작 730일이었던 걸까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며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 진작에 준비해뒀어. 재산. 이 아파트는 도훈이가 결혼 전에 산 거니 너랑 상관없고 네 짐이나 빨리 챙겨서 나가.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저는 서류 위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힐 자리를 보며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직 지난주에 남편에게 사준 새 넥타이가 들어있었는데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다며 좀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다고 했었죠. 뭐해, 꾸물거리지 말고.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도우는 차마 저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에 닿기 직전 문득 오늘 아침 회사를 나올 때 동료 김대리가 몰래 쥐어준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유진 씨, 우리 삼촌 건축사무소에서 사람 구하는데 내가 이력서 보내놨어요. 유진 씨 포트폴리오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펜을 쥔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이혼 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와서 발뺌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발뺌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빗물이 창틀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사흘만 주세요. 짐 싸서 나갈게요. 하지만 이 서류, 이렇게는 사인 못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고함과 남편의 힘없는 만류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2년간의 제 헌신은 해고 통지서 한 장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일찍 그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이 평생 속고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침대 머리맡 가장 아래 서랍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은회색 만년필한 자루가 들어있었죠. 펜 뚜껑에는 작은 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었죠. 만년필을 쥐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요. 겨우 해고당한 것뿐인데, 이혼하게 된 것뿐인데, 뭐가 그리 대수라고. 저는 눈물을 닦고 만년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인은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저는 현관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자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곁눈질로 흘겨보더니 입꼬리를 비죽였습니다. 그거 주워. 우리 집 바닥 더럽히지 말고. 시어머니는 슬리퍼 앞코로 제 바지를 툭 쳤습니다. 이제 와서 줍는 신용은 잘릴 때는 이런 꼴 당할 생각 못했나 보지. 우리 도훈이는 IT 회사 정직원이야. 너 같은 실업자 아줌마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남편 이도훈은 어머니 뒤에 서서 셔츠 아랫단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유진아, 엄마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너 지금 직장도 없는데 이웃들이 물어보면 나도 체면이 안 서잖아. 체면이 안 서. 저는 바닥에 서류를 주우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야근해서 번 돈으로 당신 노트북 사줬을 땐 왜 체면 안 선다고 안 했어? 내 보너스로 어머니 금팔찌 사드렸을 땐 왜 창피하다고 안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 같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때는 네가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지금은 그냥 빌어먹는 식충이잖아.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안 들려? 저는 얼굴에 침을 닦아내며 똑바로 섰습니다. 제가 실업자가 된 지 이제 겨우 사흘이에요. 아직 빌어먹을 처지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모아둔 돈 있으니 이도훈 씨한테 기댈 생각 없어요. 모아둔 돈, 그게 평생 갈 것 같아?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이씨 집안은 이런 망신 못 참아. 도훈아, 이혼 서류 가져와. 저 여자더러 당장 도장 찍으라고 해. 이도훈이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뭐가 어째? 시어머니는 아들을 쏘아붙였습니다. 저 재수없는 여자한테 평생 발목 잡히고 싶어.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백화점 매니저 최아름. 정직원에다 얼굴도 예쁘고 쟤보다 100배는 나아. 최아름이라고요? 저는 이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벌써 다음 사람까지 구해놨군요. 이도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야. 내가 알아서 했다. 어쩔래.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내 아들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야? 서유진, 이 서류 잘 봐. 이 아파트는 도훈이가 결혼 전에 산 거니까 너랑 상관없어. 통장도 다 도훈이 거고. 네 물건이나 빨리 챙겨서 나가. 자리 차지하지 말고. 저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서류의 조항들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숙 여사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합의서를 테이블에 도로 던졌습니다. 이 집 인테리어는 제가 한 돈으로 했고 가전제품도 다 제가 산 거예요. 근데 저랑 상관이 없다니요. 인테리어? 그게 돈이 얼마나 된다고. 시어머니는 눈을 흘겼습니다. 3년이나 살았으면 감가상각되고도 남았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도장 찍고 꺼지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가 해. 그때는 옷 한 벌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이도훈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유진아, 그냥 사인해. 엄마 지금 화나셔서 그래. 나중에 뭐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새 직장 구하면 다시 데리러 오게요. 이도훈 씨, 정신 차려요. 당신 어머니는 그냥 가난한 게 싫고 부자가 좋은 것뿐이에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한 적 없다고요.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 허락한 건 네가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그랬던 거야. 이제 쓸모 없어졌으면서 왜 내 아들 앞길을 막고 서 있어. 이만큼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쓸모 없어졌다고요? 저는 웃음이 터졌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좋아요. 사인할게요. 하지만 이 집 인테리어 비용이랑 가전제품 값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예요.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잘난 척은 빨리 짐이나 싸서 꺼져. 내가 손대기 전에 이도훈이 따라 들어와 짐 싸는 것을 도우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요. 저는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도훈 씨, 우리 결혼 3년 동안 난 당신이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무능력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내 기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도훈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 건강이 안 좋으셔서 화나게 해드릴 순 없잖아. 그럼 저는 당신들한테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올렸습니다. 소리가 방안을 울렸죠. 오늘부터 우리 끝이에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가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땅콩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땅콩 껍데기를 바닥에 뱉으며 말했죠. 이제야 정신 차렸군. 합의서는 테이블 위에 뒀으니 내일 오전 9시에 구청 앞에서 보자. 내일 말고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좋지. 괜히 밤새 딴 생각하는 것보다 낫지. 도훈아, 가자. 이도훈은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우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 차가운 이혼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아버지께 전화를 드릴까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구청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우리를 재촉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지금은 업무 마감 시간입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 9시다. 만약 안 나타나면 내 아버지 집에 쳐들어갈 줄 알아.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도훈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은 혼자 걸어야만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볼 가치조차 없으니까요. 택시가 구청을 떠나고 저는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택시는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마치 외로운 느낌표처럼. 유진이 아니니? 골목 슈퍼 김 사장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웬일이야? 도훈이는 안 데려다주고. 사장님, 저 며칠 여기서 지내려고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죠. 아이고, 그래. 김 사장님은 제 캐리어를 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계신다. 아까도 내 얘기하시던데. 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드셨죠. 돋보기 안경이 코끝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었고? 네, 밖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아버지 옆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도훈이랑 싸웠니?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직장 잃은 것 때문에 그러니?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 망신이라면서 도훈 씨한테 저랑 헤어지라고 했어요. 그 박 여사 정말 속물이구나. 아버지는 등나무 의자 팔걸이를 탁 치셨습니다. 처음부터 도훈이가 너한테 잘하는 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결혼 허락도 안 했을 거다. 아빠 탓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이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됐다, 됐어. 아버지는 제 손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이혼하면 어떠냐? 우리 유진이처럼 능력 있는데 더 좋은 사람 못 만날까봐. 내일 내가 같이 가주마. 그 박 여사가 너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 안 있을 테니. 아니에요, 아빠.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혼자 어떻게 하니?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 집에서 너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하면 내가 끝까지 싸울 거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에 익숙한 균열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내 방, 벽에는 아직 대학 시절 그렸던 디자인 시안이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선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뾰족한 가시를 가진 채 푸릇푸릇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짐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가장 아래 서랍을 열자 그 안은 온통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셔츠 한 벌,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법전 한 권, 그리고 붉은 천에 쌓인 상자 하나. 붉은 천을 걷어내자 안에는 검은색 만년필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펜촉은 조금 달아 있었고 뚜껑에는 작은 은자가 새겨져 있었죠.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만년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이걸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그러더구나. 이 펜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이 있다고. 나중에 네가 결정을 내리기 힘든 일을 만나면 이 펜을 보며 엄마를 생각하라고. 만년필을 쥐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어릴 적 한밤중에 깨면 늘 어머니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이 펜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는 마치 봄노예가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죠. 그때는 어머니가 판사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저 아주 바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저와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으셨죠.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만년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데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만년필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아침 다 됐다. 밖에서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저는 만년필을 가방 가장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서류에 사인할 때는 이 펜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글씨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반듯하게 써야 한다고.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는 제게 달걀 프라이를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많이 먹고 기운 차려. 오늘 나랑 공원이라도 가서 산책할까? 김 여사님네 아주머니들 에어로빅 하는 거 구경하면 재밌는데. 아니에요, 아빠. 저 일자리 좀 알아보려고요. 저는 죽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놀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일자리 구하는 건 급하지 않아.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문제부터 깨끗하게 처리하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알겠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막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도훈이었습니다. 유진아,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댁이에요. 아,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물어보래. 오전 9시에 구청 앞에서 올 거지? 갈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기다릴게. 아니요, 저 혼자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하나 얹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겁먹지 마. 아빠가 있잖니. 안 무서워요. 저는 웃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점심은 들어와서 먹을게요. 거리를 걷자
따스한 햇살이 온몸에 쏟아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디자인 시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펜을 쥐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도훈이 아무리 무능력해도 제게는 제 그림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만년필과 아버지의 지지가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와 저는 이혼 합의서를 다시 꺼내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조항들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더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쁜 사람이나 나쁜 일을 만나면 얽매이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합의서를 가방에 다시 넣고 주머니 속 만년필을 만졌습니다. 내일은 이걸로 서명할 겁니다.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8시 반 저는 구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쥔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죠.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도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먼저 눈에 띄었죠. 그녀는 번쩍이는 핸드백을 팔에 걸고 계단 위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기다리게 하진 않고 시어머니는 계단을 내려와 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꼴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이혼하기 싫어서 억지로 나온 줄 알겠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뭘 봐. 도훈이는 주차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유진, 내가 한마디 하는데 오늘 순순히 도장 찍으면 옷 몇 벌은 가져가게 해줄게. 근데 만약 꾸물거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제 물건은 제가 당연히 가져갈 겁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과 가전제품 값, 총일 500만 원. 오늘 주시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보시든지 하세요. 500만 원? 너 지금 강도질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아빠진 인테리어 3년이나 썼으면 돈 가치도 없어. 내가 너한테 수리비 청구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가치가 있고 없고는 여사님이 정하는 게 아니죠. 저는 가방에서 인테리어 계약서와 가전제품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일 200만 원, 가전제품 300만 원, 영수증도 전부 있고요. 인정 못 하시겠으면 판사님한테 판단해 달라고 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너 아주 작정하고 나왔구나. 제 권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침 이도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유진아. 미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쏘아붙였습니다. 이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늦장 부린 거지? 아니에요, 엄마. 이도훈은 손사래를 치며 저를 보았습니다. 유진아, 우리 들어가자.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랑 가전제품 값 언제 주실 건가요? 이도훈이 잠시 멈칫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주긴 뭘 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훈아, 제 말 듣지 마. 그냥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야. 빨리 들어가서 도장 찍고 끝내자. 그건 제 돈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도훈 씨, 설마 떼어먹을 생각은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도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유진아,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게 왜 이래? 이제 와서 창피한 건 아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이혼하라고 윽박지를 땐 창피한 줄 모르셨나 봐요? 너 이 여자애가 진짜.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도훈이가 그 돈이 없어서 안 주는 줄 알아? 이건 네가 우리 집안 망신시켜서 주는 벌이야. 해고당한 게 망신이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망신이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겠는데 돈 안 주면 저 이도장 안 찍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하자 이도훈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도훈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유진아, 일단 진정해. 돈 문제는 우리 다시 잘 얘기해보자. 응?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500만 원. 한 푼도 깎을 수 없어요. 오늘 못 주겠으면 차용증 쓰세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쓰고 지장 찍으세요. 차용증? 우리가 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유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건 그쪽들이죠. 저는 미리 준비해온 차용증을 이도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인하세요. 이도훈은 차용증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인하면 안 돼. 그럼 진짜 빚지는 거잖아. 우린 쟤한테 빚진 거 없어. 엄마. 이도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유진이 말이 맞아요. 그 돈 유진이가 낸 거 맞잖아요. 너 바보야? 시어머니는 그를 밀쳤습니다. 쟤는 지금 돈 뜯어내려는 거야. 이거 사인해주면 나중에 법정 가서 소송 걸 거라고. 그럼 평생 저 여자한테서 못 벗어나. 저는 그 모자가 실랑이를 버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좋아요. 사인 안 하시겠다? 그럼 법원에서 보죠. 제가 판사님께 당신들이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람을 무시했는지 똑똑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 하자 이도훈이 저를 급히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가지마. 내가 사인할게. 하면 되잖아. 도훈아,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냥 이렇게 해요. 이도훈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제 됐지. 저는 차용증을 받아 확인하고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들어가서 사인하죠.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이도훈을 가리켰습니다. 너 정말 마누라한테 홀려서 애미도 몰라보는구나. 이도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구청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혼인신고를 하러 온 사람들이라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오직 우리 세 사람만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직원이 이혼 합의서를 건네며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합의서를 낚아채 마지막 장을 펼치고는 서명란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빨리 사인해. 하고 얼른 꺼져. 저는 이도훈을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어머니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랫동안 쓰지 않아 펜촉이 조금 뭉툭했습니다. 저는 잉크병을 열어 잉크를 몇 방울 채우고 옆에 있는 페지에 몇 번 그어보았습니다. 펜촉이 부드러워지고 나서야 멈췄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뭐해? 그깟 낡은 펜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만지작거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만년필을 쥔 채 합의서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서류를 담당하던 직원이 갑자기요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내밀어 제 만년필을 쳐다봤습니다. 이 펜은 직원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왜요? 낡은 펜에서 뭐라도 나와요. 직원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제 만년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특히 뚜껑에 새겨진 작은 은자를 뚫어져라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투까지 변했죠. 선생님, 혹시 이 펜 선생님 것입니까? 저희 어머니 유품인데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매우 진지해지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어머님 성함이?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빨리 직원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말씀 조심해 주시죠. 시어머니는 그 기세에 눌려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보며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이 펜은 그냥 어머니가 쓰시던 것일 뿐 특별할 게 없는데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저희 어머니 성함은 심은영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맺혔습니다. 그의 반응에 저도 놀랐고 이도훈과 시어머니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직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서랍에서 휴지를 꺼내 땀을 닦았지만 손은 계속 떨고 있었죠. 주변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사람들까지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심은영 여사님.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엄청난 인물을 만난 것처럼요. 그럼 이 펜은 심 판사님의. 판사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판사셨어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셨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도훈이 아 하는 소리를 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며 이도훈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도훈아, 제가 뭐라고 한 거야? 제 엄마가 판사라고. 고등법원. 이도훈은 대답 없이 제 손에 들린 만년필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처럼요. 직원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죄송합니다. 심은영 판사님 따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의 행동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걸요. 심 판사님은 저희 법조계의 전설 같은 분이셨습니다. 직원은 흥분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맡으셨던 사건들은 아직도 저희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법원에 들어왔을 때 그분의 강연을 들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는 갑자기 말이 길어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 이혼 합의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엄마가 판사면 뭐 어쨌다고요? 죽은 판사가 산 사람 이혼하는 것까지 간섭해요?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고 해요. 직원은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조용히 해주시죠. 심은영 판사님은 생전에 저희 사법계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언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한참 만에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죽었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없지. 어차피 이혼해야 하는 신세면서. 직원은 그녀를 무시하고 우리 이혼 합의서를 꼼꼼히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은 점점 더 좁아졌죠. 서유진 선생님. 그는 합의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적힌 재산분할 내용은 제대로 확인하신 겁니까? 네,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가전제품 값은 차용증을 받기로 했어요. 안 됩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합의서에서 여성 측은 혼인 중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법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설령 아파트가 혼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인테리어나 가전제품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 인테리어는 제가 좋아서 한 거고, 가전제품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사온 거라고. 그걸 왜 공동재산으로 쳐?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했더라도 공동 거주를 위한 것이었으니 법적으로는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책장에서 법전을 꺼내 특정 페이지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시어머니는 그런 법 조항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하, 서유진, 네가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당당했구나. 네, 엄마가 판사인 거 믿고 기세등등했던 거지? 어림없어. 저는 어머니가 판사라는 말 한 번도 꺼낸 적 없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제게 저희 어머니 직업을 물어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늘 저희 어머니를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반박한 적 있었나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늘 제 아버지가 퇴직 교사라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희 집안을 무시했었으니까요. 이도훈이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어떻게 나한테 어머니가 판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당신이 물어본 적 있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보고 당신한테 과분하다고 했을 때 당신은 제 편에서 한마디라도 해줬나요? 이제 와서 알게 되니 또 무슨 생각이 드는데요. 이도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직원은 합의서를 이도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도훈 선생님, 이 합의서는 불공정합니다. 다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혼인 기간 중에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법에 따라 분할하셔야 합니다. 무슨 근거로 시어머니가 합의서를 낚아챘습니다. 우리 도훈이 돈을 왜 쟤한테 절반이나 줘? 쟤는 회사에서 잘려서 수입도 없는데 이 돈은 전부 도훈이가 번 거라고. 혼인 중에 얻은 소득이라면 한쪽 배우자에게 수입이 없었더라도 공동재산에 해당됩니다. 직원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혼전 계약서라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합의서를 구겨바닥에 던졌습니다. 나 사인 안 해, 이혼 안 해, 엄마. 이도훈이 급히 합의서를 주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뭘.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제 엄마가 판사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혼했다가는 우리 집 재산 다 뜯길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며느리 흉보더니 이제 와서 무서운가 보네. 그러게 완전 속물이네. 쌤통이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 서럽게 울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를 들였더니 판사 딸이라니.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경비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분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다른 분들 업무에 방해됩니다.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유진, 너 이 나쁜 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도훈, 이등신 같은 놈아. 내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데 보고만 있어? 이도훈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끝내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는 못했죠. 직원은 한숨을 쉬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서 다시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산을 명확히 정리해서 공정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 오세요. 저는 이도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 없습니다. 이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쓰러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제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요. 구청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이도훈이 한참 동안 제 뒤를 따라오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뭘 몰랐는데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가 판사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난리를 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돌멩이를 찼습니다. 유진아, 재산 문제는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서 네가 받아야 할 건 다 받게 해줄게. 됐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법대로 하면 돼요. 3일 뒤 오전 9시에 다시 여기서 보죠.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손에 쥔 만년필이 햇살에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왜 펜이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펜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고 법은 그 정의를 지켜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미숙, 이도훈. 당신들이 내게 빚진 것들, 이제는 갚아야 할 시간입니다. 구청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직원이 제가 놓고 간 만년필을 들고 황급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서 선생님, 펜을 잊고 가셨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만년필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심판사님의 유품이신데 잘 간수하셔야죠. 아, 고맙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받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는 멋쩍게 손을 비비며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아니면 제가 아는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들 예전에 심판사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라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그는 제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도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뒤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집에 오시자마자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인데 와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저는 문자를 보며 냉소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운 넘치게 소란을 피우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내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아나.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물으셨죠. 어떻게 됐니? 서명은 했고? 아니요,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어머니의 만년필을 알아본 일까지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듣고 계시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는 평생 조용히 사는 걸 좋아했는데 돌아가신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빠, 사실 알고 계셨죠? 엄마가 법원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거. 제가 물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평범한 판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엄마가 예전에 큰 사건 몇 개를 맡으면서 높은 사람들한테 꽤 밉보였거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절대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지. 아버지는 돌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생전에 심으신 목련나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협박 편지에 총알이 담겨온 적도 있었는데 너한테는 말도 안 했어. 저는 그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일이 그렇게 위험했을 줄이야. 내 엄마는 늘 말했지.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떳떳하면 된다고. 명성에 기댈 필요 없다고.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그 신념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시자 그 뒤로 이도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갓 울고 난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유진아, 엄마 정말 입원하셨어. 고혈압이 도져서 의사 선생님이 위험할 수도 있대. 그는 제 앞에 서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한 번만 가서 뵙자. 가서 욕이라도 한마디 해줘. 안 그러면 치료를 안 받으시겠대. 안 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제가 가면 오히려 더 흥분하실 거예요. 그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유진아, 제발 부탁할게. 이도훈이 갑자기 제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그때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이서방,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 유진이가 가기 싫다는데 자꾸 강요하지 말게. 자네 어머니가 입원하셨으면 자네가 옆에서 잘 돌봐드려야지. 여기 와서 사람을 괴롭히면 쓰나. 이도훈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죠. 재산 문제는 법대로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떠난 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주 개념이 없지는 않구나. 그저 제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게 문제지. 엄마 말을 듣는 건 문제가 아니죠.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던 모습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혹시 심은영 판사님 따님 서유진 선생님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온화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10억원의 박 부원장입니다. 예전에 심판사님께 큰 은혜를 입었었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무척 공손했습니다. 오늘 구청의 김주임에게서 따님께서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어머니의 옛 동료분이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양 마십시오.
심판사님께서는 저희 후배들을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 부원장님은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번호이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그분의 명성이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짐을 챙기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최아름과 마주쳤죠. 그녀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한정판 핸드백을 든 채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 서유진 디자이너 아니세요? 웬일이세요?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그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 그녀는 따라 내리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도훈 씨한테 다 들었어. 너희 곧 이혼한다며? 이제 그 사람은 내 남자야. 그리고 네 엄마가 판사라고 뭐 대단한 줄 아나 본데. 죽은 사람은 널 도와줄 수 없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판사인 걸 당신이 어떻게 알죠? 도훈 씨가 말해줬지. 네가 엄마 백 믿고 돈 뜯어내려 한다고. 최아름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어. 내가 있는 한 그 집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나와 이도훈 씨 문제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 조심해요. 돌아가신 분께 예의는 지켜야죠. 내가 뭐 어쨌다고. 최아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죽은 판사.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 몇 명이 내렸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어제 제게 전화했던 박 부원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최아름의 말을 똑똑히 들은 듯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방금 누가 죽었다고 하셨습니까? 박 부원장님은 최아름을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최아름은 그의 기세에 눌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심은영 판사님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박 부원장님 뒤에 있던 젊은 직원이 한 발 나서며 말했습니다. 심 판사님은 저희 사법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감히 그런 망언을 하시다니요. 저는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최아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일부러가 아니었더라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박 부원장님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판사님 따님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최아름은 저와 박 부원장님을 번갈아 보며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박 부원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아름은 목소리를 높여 사과하고는 뒤돌아 도망치듯 달려가다 벽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박 부원장님은 그제야 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불쾌한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저희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들른 겁니다. 박 부원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그들이 떠난 뒤 주변 동료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최아름이 순식간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한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유진 씨, 저분들 누구예요? 엄청나시던데. 어머니 옛 동료분들이에요. 저는 짧게 답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길가에 이도훈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차창을 내리며 말했죠. 유진아, 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어제 병원에 안아줘서 고마워. 이도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꾀병이었어.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들켜서 엄청 혼났어.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름이가 너한테 무슨 말 했어? 이도훈이 물었습니다. 아까 전화했더니 누구한테 당했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던데.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를 모욕했어요.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도훈 씨, 그게 당신이 고른 새 여자예요? 돌아가신 분께 막말하는 수준이라니 참 대단하네요. 이도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내가 말해둘게. 됐어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3일 뒤에 만나기로 한 약속 잊지 않았죠? 기억하고 있어. 법대로 할게.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예금이랑 주식, 내 몫은 전부 줄게.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도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보래. 혹시 어머니께서 남기신 인맥 같은 거 없냐고. 엄마 사촌 동생 아들을 법원 쪽에 취직시켜주고 싶으시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 걸까요? 저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꿈 깨라고 전해주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차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도훈은 제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기어오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만 합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뒤에서 이도훈의 차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마치 그의 착잡한 심정처럼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죠. 그 사람 또 와서 귀찮게 하진 않았고? 아니요.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도훈이 부탁했던 취업 청탁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참 별난 집안이구나. 내 엄마는 뒷문으로 뭐 하는 걸 제일 싫어했는데 감히 그런 부탁을 하다니. 아마 어머니가 예전에 법원에 계셨으니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했나 보죠. 저는 시원한 보리차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오후에 컴퓨터로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골목 슈퍼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유진아, 너희 집 아래에서 어떤 여자가 내 엄마에 대해 묻고 다니는데 먼 친척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미숙 여사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은 핑계고 제 뒷조사를 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창밖을 내려다보니 과연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슈퍼 앞에서 서성이며 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저희 집 쪽을 힐끔거렸죠. 저는 냉소하며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사람 보내서 엄마 뒷조사하나 봐요. 아버지는 창밖을 한번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네, 엄마 옛 동료들은 다들 고지식해서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 아무것도 못 알아낼 거다. 과연 30분도 채 안 돼서 김 사장님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몇 마디 못하고 돌아갔다고요. 내가 내 엄마는 평생 교직에만 계셨던 분이라고 했더니 안 믿고 계속 대법관 아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호통쳤더니 그냥 가버렸어.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써야오. 이웃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그런 속물들은 혼 좀 나야 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과거를 캐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생전의 사건을 처리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늘 신중하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원으로 조깅을 하러 갔습니다. 작은 언덕 근처를 지날 때 아주머니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중 한 분은 시어머니와 자주 어울리시던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미숙이 어제 병원에서 몰래 나왔다더라. 나를 끌고 법원 앞까지 가서 심은영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 없냐고 묻고 다니더라고. 박 여사님의 큰 목소리는 멀리서도 잘 들렸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서유진이 엄마가 분명 큰 벼슬 했을 거라고. 안 그러면 구청 직원이 그렇게 굽실거릴 리가 없다고 우기더라고.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글쎄, 진짜 높은 사람이었으면 결혼할 때 그렇게 조용했을까? 미숙이 말로는 서유진이 아버지가 퇴직 교사고 집안도 평범하다고 했잖아. 요즘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박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미숙이도 참 이제 이혼까지 했는데 그런 건 알아서 뭐 하려고. 저는 그들을 조용히 지나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정체를 알아내서 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약점이라도 찾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 서방이 또 왔었다. 과일 바구니만 두고 그냥 갔어. 3일 뒤에 구청에서 시간 맞춰보자고 걱정 말라고 전해달라더구나. 제가 뭘 걱정해요. 저는 과일을 부엌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제 몫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거고 제 것이 아닌 건 탐내지도 않을 거예요. 오후에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계단 위에 서 있던 최아름이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빛내며 다가왔습니다. 서유진, 물어볼 게 있는데.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 엄마, 도대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어? 도훈 씨가 네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당신과 상관없어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집안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저랑 이도훈 씨 법적으로 남남 아니니까 곧 그렇게 될 거잖아. 최아름이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3일 뒤에 도장 찍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게 될걸. 그리고 네 엄마가 판사라고 대단한 줄 아나 본데 도훈 씨가 그랬어. 이혼하면 나한테 다이아 반지 사준다고. 네가 받았던 것보다 10배는 큰 걸로. 축하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려줘야겠네요. 이도훈 씨 재산의 절반은 내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반지를 사준다면 아마 내 돈으로 사는 걸 거예요. 최아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도훈 씨가 힘들게 번 돈이라고.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3일 뒤에 알게 되겠죠. 저는 웃으며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최아름이 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밤에 이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알아봤는데 어머니가 예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을 맡으셨고 그때 한 재벌 회장을 감옥에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출소해서 어머니께 복수하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죠. 유진아, 조심해. 엄마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대. 문자를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밉보였던 사람들이 정말 있었던 걸까요? 저는 급히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그 사람이 출소했을 땐 내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 집을 찾을 수도 없을 거다.
그리고 네 엄마는 법대로 판결했을 뿐이야.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짓을 한다면 법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근데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마 질 나쁜 사람들한테 돈 주고 알아봤겠지.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건 다 뜬 소문일 뿐이야. 아버지는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냥 너를 겁줘서 재산 분할해서 양보하게 만들려는 수작일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를 겁주려는 목적이라면 왜 이도훈을 통해 이런 말을 전했을까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꽃을 내려놓자마자 낯선 남자 한 명이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어머니의 묘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하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는 제가 가려는 것을 보자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심은영 딸이지? 남자의 목소리는 사포로 나무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언제든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박 회장 동생이다. 남자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우리 형님, 내 엄마 때문에 15년 동안 옥살이 했어. 나오자마자 병으로 돌아가셨고 심장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복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법에 따라 판결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은 거죠. 자업자득이라고요. 자업자득? 남자는 갑자기 흥분하며 어머니의 묘비를 가리키고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였어. 우리 형님은 그냥 돈 좀 빌린 것뿐인데 그렇게 끝까지 몰아붙여야 했냐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빚 너희 집안이 다 갚게 될 거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묘비에 닿아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별거 아니야. 남자는 냉소했습니다. 그냥 내 엄마가 저지른 죗값을 이제 네가 치를 차례라는 걸 알려주러 왔을 뿐이야. 그는 말을 마치고 땅이 꺼져라 쿵쿵거리며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사건들을 맡으셨던 거예요? 왜 제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회장 사건, 나도 기억한다. 그 사람이 불법 투자금 모집으로 수백 가구의 돈을 가로챘어. 그중 세 집은 충격으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지. 네, 엄마가 온갖 압박을 이겨내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 거야. 근데 그 동생이 이렇게 무식할 줄이야. 그 사람이 저한테 복수하겠다고 했어요. 어떡하죠? 걱정 마라. 아빠가 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두드리셨습니다. 내일 당장 내 박 삼촌 찾아갈게. 그분이 예전에 형사과에 계셨으니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겁만 주는 거야. 진짜 무슨 짓을 했다가는 제 발로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꼴이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도훈의 문자였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그러는데 박 회장 동생이 너 찾아갔다며? 괜찮아? 엄마 말이 네가 재산 분할만 양보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대. 문자를 보자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과 연락을 하고 심지어 그 일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려 하다니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럴 일 없으니 꿈 깨라고 전해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내지 마라. 그런 사람일수록 네가 겁먹기를 바라는 거야. 절대 지면 안 된다. 안 무서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니 저도 안 무서워요. 그래, 그게 바로 심은영 딸이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일 뒤 구청 앞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는데 이도훈과 시어머니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아름까지 옆에 서 있었죠.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진이 왔구나. 어제 그 일 잘 생각해봤니? 네, 잘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법대로 할 거예요. 한 푼도 빠짐없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너 정말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을래? 박 회장 동생 일 장난이 아니야. 그래도 당신들한테 사기당하는 것보다는 낫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걱정할 시간에 옆에 계신 분이나 잘 챙기세요. 괜히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당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은 최아름이 발끈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듣는 사람이 임자죠.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구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도훈은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뒤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최아름이 악담을 퍼붓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구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죽은 판사 엄마 빽만 믿고 우리 집 재산을 다 뜯어가려고 해요.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다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거봐, 내가 저것들 한통속이라고 했지. 억울해서 이혼 못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도훈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저희는 서류 처리하러 온 거잖아요. 무슨 서류? 이러다 우리 집안 거덜나게 생겼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유진, 너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 없어. 우리 도훈이가 지난 몇 년간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재산 절반을 다 가져가겠다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양심이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저한테 이혼하라고 윽박지를 땐 양심 없으셨나 봐요. 이제 와서 저한테 양심을 찾으시니 좀 늦은 것 같네요. 그때 우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재산 목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도훈 선생님, 박미숙 여사님,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두 분의 혼인 기간 중 예금은 총 6억 원, 주식 계좌 잔고는 2억 4천만 원, 그리고 차량 시세가 1억 2천만 원으로 총 재산은 9억 8천만 원입니다. 법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서유진 선생님께서 받으실 금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차량은 이도훈 선생님 소유로 하되 그 가치의 절반인 6천만 원을 서유진 선생님께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총 5억 4천만 원입니다. 5억 4천이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 날강도 아니야. 그 돈은 우리 도훈이가 피땀 흘려번 돈인데 쟤랑 무슨 상관이야. 혼인 중에 취득한 소득은 모두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주식 거래 기록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낚아채 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안 봐. 이건 너희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내가 너희를 고소할 거야. 고소하셔도 좋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며 그 결과는 지금 이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아름이 거들었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 엄마가 판사면 다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일까지 간섭하는 게 말이 돼요? 아가씨, 말씀 조심하시죠. 직원은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심은영 판사님은 저희 사법계의 큰 어른이셨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최아름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도훈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5억 4천은 너무 많아. 우리 집에 그렇게 큰 현금은 없어.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에요. 지금 당장 주기 힘들면 일부는 먼저 주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쓰세요. 은행이자 쳐서 3개월 안에 갚으세요. 3개월 안에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집이라도 팔라는 소리야? 집을 팔든 말든 그건 당신들 사정이죠.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영수증과 차용증 양식을 꺼냈습니다. 지금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상환 날짜와 이자를 명시해서 서명하고 지장 찍으세요. 이도훈은 차용증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죠. 사인하면 안 돼. 저 돈을 다 주느니 차라리 법정 싸움을 하는 게 나아. 법정 싸움 좋아요. 저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 분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 지난 몇 년간의 소득 내역까지 전부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혹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1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게 발각되면 절반을 떼어줘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이도훈도 그 사실을 아는 듯 한참을 망설이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분할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도훈아,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냥 이렇게 해요. 이도훈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펜을 들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어 제게 건넸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2억 원을 주고 나머지 3억 4천만 원은 3개월 안에 갚을게. 좋아요. 저는 차용증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도훈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2억 원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시어머니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너 아직도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니? 아주 쟤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들고 창구로 가 돈을 이체했습니다. 돌아오자 직원이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머니의 만년필을 꺼내 합의서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가 마치 어머니께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훈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직원이 우리에게 이혼 확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이도훈의 서류를 낚아채 그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자, 가. 재수 없는 곳에 더 있다가는 병나겠다. 최아름은 저를 의기양양하게 쳐다보고는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이혼 확인서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방감, 슬픔, 그리고 약간의 막막함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 선생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천만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 판사님께서 따님이 이렇게 강한 분이라는 걸 아시면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구청을 나오자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유진, 이제부터는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진아, 아빠, 저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 괜찮으면 됐다.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집에 가자. 아빠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집에 돌아와 저는 이혼 서류와 차용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몫은 당연히 받아야지. 오후에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유진 씨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박 회장 동생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미숙 여사가 나한테 500만 원을 주면서 당신을 좀 괴롭혀달라고 하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긴장 풀어요. 협박하려는 거 아니니까.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 네 엄마한테 원망은 없어. 근데 박미숙 같은 사람은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는 인간이야. 난 그런 인간이 제일 싫거든. 당신한테 전화한 건 그 여자가 앞으로도 다른 사람 시켜서 당신을 괴롭힐 테니 조심하라고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그 500만 원 돌려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형님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라고 전해주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내 엄마 좋은 판사였어. 내가 함부로 말해서 미안했소. 전화를 끊고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박 회장 동생이 제게 이런 경고를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그래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 박 여사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박 삼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둬야겠다. 걱정 마라. 밤에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서 아름이 다이아 반지 사준다고 가져가셨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줄 것 같아. 문자를 보자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안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야. 3개월 뒤에 돈 못 받으면 바로 법정에서 보자.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그 집에서 돈 떼어 먹으려고 한대? 네, 시어머니가 돈을 다 가져갔대요. 최아름 반지 사준다고. 이런 괘씸한. 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셨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찾아가서 아빠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돈 안 주면 법대로 하면 되죠. 법이 장식품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안쓰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다 컸구나. 저는 웃으며 갈비찜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저 이제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재채용센터에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최아름이 이도훈의 팔짱을 낀 채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큰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일부러 손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서유진 디자이너 아니세요? 이런 데는 어쩐 일로? 실력 좋다더니 아직도 백수 신세인가 봐. 적어도 남자한테 빌부터 살지는 않아요.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최아름이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도훈 씨한테 의지하는 게 뭐 어때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일자리나 구하러 다니는 누구랑은 다르지. 정말 불쌍하다. 불쌍하다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밥 벌어 먹고 사니 하나도 안 불쌍해요. 오히려 내 돈으로 산 반지를 끼고 좋아하고 있는 당신이 더 불쌍하네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최아름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도훈 씨가 나 좋아서 사준 거라고. 그렇겠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우리 공동 재산이었으니 절반은 내 돈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계속 끼고 다니세요. 제가 기부한 셈 칠 테니 너. 최아름은 분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때리려 했지만 이도훈이 막아섰습니다. 아름아, 그만해. 우리 볼일 보러 온 거잖아. 무슨 볼일? 저 여자 비웃어주러 온 거 아니었어? 최아름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유진, 내 엄마가 판사라고 대단한 줄 알지? 남자 없으면 너도 별거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는 이도훈을 쳐다봤습니다. 이도훈 씨, 차용증 잊지 마요. 3개월 뒤에 법정에서 봅시다.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최아름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으니까요. 저는 몇 군데 이력서를 냈고 2회사에서 면접 제의를 받았습니다. 채용센터를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차올랐죠. 서유진, 힘내. 넌 할 수 있어. 면접은 수요일 오전 10시 업계에서 꽤 유명한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셔츠를 다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만년필을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긴장 풀고 잘하고 와. 우리 딸처럼 뛰어난데 당연히 합격할 거다. 아버지는 제게 사과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최아름이 안내 데스크 직원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진짜 면접 보러 왔네. 그녀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나 이 회사 부사장님이 우리 외삼촌인데 과연 전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를 뽑으실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별거 아니야.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헛수고하지 말라고 알려주러 왔지. 너처럼 해고당하고 이혼까지 한 여자를 어떤 회사가 받아주겠어? 나를 받아줄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어딜 도망가. 최아름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미 외삼촌한테 다 말했어. 네가 예전에 회사에서 동료 프로젝트 뺏고 상사랑 싸우다가 잘렸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면접관은 디자인팀 총괄팀장님으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포트폴리오를 넘기며 한동안 말이 없었죠.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유진 씨, 맞으시죠? 팀장님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전 회사에서 표절 문제로 해고되셨다고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저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표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팀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채팅 기록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익명으로 온 제보입니다. 예전에 수상하셨던 호텔 디자인이 동료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캡처 화면을 보고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디자인은 제가 사흘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표절일 수가 있죠? 최아름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팀장님, 그건 모함입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작업했던 스케치와 수정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팀장님은 포트폴리오를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시죠. 결과는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실을 나오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아름이 복도 벽에 기댄 채 저를 보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때?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지? 최아름 씨,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고?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나는 네가 싫으니까. 네까짓 게 뭐라고 이혼하고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면접을 봐. 네 엄마가 판사면 다야? 나는 네가 직장도 못 구하고 그 죽은 엄마처럼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았으면 좋겠어. 닥쳐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때리려 했지만 그녀가 피했습니다. 나를 때리려고? 최아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도와줘요. 몇몇 직원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최아름은 순식간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저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괄 팀장님이 나와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유진 씨, 당장 나가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아름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 밖으로 뛰쳐나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아버지께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른 면접을 보기로 했던 회사였습니다. 서유진 선생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선생님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왜죠?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제 포트폴리오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익명 제보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의 돈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빚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직원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도훈이었습니다. 그가 아니면 우리 집 재정 상황을 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최아름과 한패가 되어 저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려 하다니.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 붉어진 눈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면접 잘 안 됐니? 저는 아버지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테이블을 내리치셨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내가 당장 가서 따져야겠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흥분해서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않니?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그놈들 회사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만천하에 폭로할 거다. 안 돼요, 아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잊으셨어요? 무슨 일이든 침착하게 증거를 찾아서 반격해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천천히 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니? 직장도 잃고 뒤에서 저렇게 음해하는데 직장은 다시 구하면 돼요. 하지만 제 명예는 저들 마음대로 더럽히게 둘 수 없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헛소문을 좋아한다면 제가 보여주겠어요.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회사 동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동료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유진 씨, 걱정 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줄게요. 예전 팀장님이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모를까봐? 표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아요. 우리가 증명서 써줄게요. 당신이 해고된 게 아니라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수상작, 그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당신이 밤새워가며 수정하는 거 다 봤다고요. 사진도 있어요.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다 모으고 집에 가려는데 이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유진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아름이가 그런 짓을 한 건 나도 방금 알았어. 방금 알았다고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면접 회사에 찾아가서 헛소문을 퍼뜨린 걸 당신이 몰랐다고요? 제게 빚이 많다고 모함한 건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정말 걔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유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걔랑 헤어질게. 너한테 사과할게. 필요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도훈 씨, 우리 이미 이혼했어요. 당신이 최아름이랑 어떻게 되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유진아, 제발.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오자 이도훈이 장미꽃다 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유진아,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는 경계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이도훈이 꽃을 내밀었습니다. 아름이도 자기 잘못 인정했어. 다시는 너 괴롭히지 않겠대. 유진아,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재혼이요?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도훈 씨, 제정신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안 돼? 이도훈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네 마음속에 아직 내가 있다는 거 알아.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늘 회피하기만 하잖아요. 당신이랑 재혼하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유진아, 비켜요. 저는 그를 지나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도훈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유진아, 엄마가 그랬어.
네가 재혼만 해주면 그 3억 4천만 원 안 갚아도 된다고. 내가 그깟 돈 때문에 당신이랑 다시 살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도훈 씨,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그가 다시 다가오려 하자 회사 경비 아저씨가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이분 귀찮게 하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도훈은 멀어지는 제 뒷모습을 보며 결국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최아름과 이도훈이 저렇게 발버둥 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불안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잘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상처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갑옷이 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보시고는 눈을 빛내셨습니다. 잘했다. 이 자료들만 있으면 이제 누가 감히 헛소리를 하겠니. 밤에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서유진 씨 알아요. 디자인 실력 정말 좋은 분인데 표절이라니 말도 안 돼요. 그 최아름이라는 여자, 백화점에서 일할 때부터 낱말하기 좋아하기로 유명했어요. 이도훈 완전 마마보이네. 이혼하고도 전 부인한테 저렇게 질척거리다니 창피하다. 댓글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은 아직 정의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면접을 받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총괄 팀장님이었습니다. 서유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군요. 저희는 여전히서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저희 회사에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진실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기꺼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저 합격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딸이 최고지. 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점심때 제가 올린 커뮤니티 글은 이미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도훈과 최아름을 비난했고, 심지어 최아름이 예전에 백화점에서 고객의 화장품을 몰래 바꿔치기 했다가 매니저에게 혼났던 일까지 폭로되었습니다. 꼴 좋다. 남 험담하더니 이제 자기 과거가 다 드러났네.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유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최아름 씨 외삼촌의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요. 외삼촌께서 조카가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며 대신 사과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도훈 씨가 아까 회사에 찾아와 외삼촌께 최아름과 헤어지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반지를 집어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 두 사람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제는 정말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 입사할 회사에 프로젝트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키보드 위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월요일 새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안내 직원을 따라 디자인팀으로 가는데 부사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최아름의 외삼촌인 박 부사장이 문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 싸늘한 눈빛으로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어이쿠, 서유진 디자이너 아니신가? 내 조카가 그렇게 뜯어말렸는데도 용케 들어왔네. 그는 팔짱을 낀 채 문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뒤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디자인팀에서 지금 큰 프로젝트 하나 맡고 있는데 능력 안 되는 사람이 괜히 들어와서 팀에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몰라. 팀원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때 총괄팀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부사장님, 서유진 씨는 실력 있는 인재니 분명 잘 해낼 겁니다. 그래? 박 부사장은 냉소하며 문을 쾅 닫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박 부사장님 원래 저러시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박 부사장은 사사건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직원의 실수를 제 탓으로 돌리고 제가 제출한 시안은 늘 트집을 잡았죠. 금요일 오후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유진, 이게 네가 한 거야? 클라이언트가 이거 보더니 쓰레기라면서 집어 던졌어. 다시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부사장님, 저는 분명 지난주에 클라이언트가 확정한 내용대로 작업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마음이 바뀌면 안 돼? 네가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클라이언트가 내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네가 무슨 수로 해? 그는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일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 백으로 들어온 주제에 저는 백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입사했습니다. 실력? 그는 비웃었습니다. 내 실력은 내 그 죽은 판사 엄마겠지. 누가 나한테 너 잘 봐달라고 전화까지 했던데 내가 너 봐줄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부원장님이나 다른 분이 그에게 연락했던 걸까요? 왜 말이 없어? 찔리나 보지? 박 부사장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는 왕이야. 알아서 기어나가. 안 그러면 내가 못 견디게 만들어줄 테니 사직서는 안 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안은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완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제 어머니를 모욕하시면 본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네가 감히, 제가 감히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시죠. 저는 시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동료 직원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유진 씨, 저 사람 회장님 친척이라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괜히 밉보이지 마요. 고마워요, 조언. 저는 그날 밤 11시까지 야근했습니다. 시안을 다 수정하고 집에 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유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시건축협회 이 회장입니다. 예전에 심은영 판사님께 큰 도움을 받았었죠. 전화기 너머에서는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박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유진 씨가 회사 생활이 순탄치 않다고. 아마 그 친구는 모를 겁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입찰 준비 중인 문화센터 프로젝트 심사위원장이 바로 제 제자이자 심판사님의 오랜 팬이라는 사실을요. 유진 씨 꿋꿋하게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베푸신 선행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정된 시안을 박 부사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보지도 않고 옆으로 던졌습니다.
필요 없어. 클라이언트가 이미 우리랑 계약 파기했어. 다 너 때문이야. 그럴 리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정된 시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전에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박 부사장은 당황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통화를 할수록 점점 더 굳어졌죠. 전화를 끊고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부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박 부사장은 할 말을 잃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와 박 부사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박 부사장이 씩씩거리며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동료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유진 씨, 박 부사장 정직 처분받았대요. 납품업체한테서 뒷돈 받은 거 누가 익명으로 제보했대요. 점심때 최아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유진, 너지. 우리 외삼촌 정직당한 거. 네가 꾸민 짓이지. 그녀가 악을 썼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총괄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진 씨, 축하해요. 회장님께서 문화센터 프로젝트 총괄 디자이너로 유진 씨를 임명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유진 씨 디자인에는 어머니를 닮은 굳건함이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보셨어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후 문화센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하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가까워진 건축가 권지혁 씨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를 아주 존경하는 분의 아들이었고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에는 어머니의 옛 동료분들이 많이 찾아와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며 어머니가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존경과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전 남편 이도훈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향에 내려가 작은 가게를 차렸고 평범한 여자와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다고 했죠.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 제 일,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파도를 이겨냈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 사람의 인성과 가풍을 보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남자는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피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독립을 잃지 마세요. 돈은 당신에게 자신감과 선택권을 줍니다. 당신의 착함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이 열립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